주간학급 1강 고의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6월 고의 모의고사고요. 1등급 컷 자체가 지금 91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라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 볼 수 있고, 그죠? 2등급이 84, 뭐 3등급 75점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1, 3등급 등급 차이는 좀 큽니다. 지금 16점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등급 자체의 학생들은 쉽지는 않은 시험일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전체 오답률을 볼 때 이번에 오답률도 높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뭐 합법정리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할 건데, 전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20번 문제고요. 20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대한 오답률도 조금 높아요. 이 두 개에 대한 오답률 조금 높고,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듣고 보면 문학에서는 36번에 대한 오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높고,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가 13번 문제의 오답률이 세 번째로 들어가서 그래도 좀 높아요. 근데 사실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 때 뵀던 운명동 문제이긴 한데, 이게 생각외로 이제 중간에 지문이 하나 비니까 생각외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체 탄력 추가청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 오답에서는 이제 그 정도가 나온다 이런 거라서. 자, 우리한테 이제 볼 때 좀 중요한 문제들은 뭐냐면 이제 11번, 12번 이 두 개 문제도 문법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해요. 단어하고 연결되는 조사나 동사형사 항상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문제는 중요해서 이제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11, 12, 13, 14 이렇게 네 문제를 같이 볼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부터 20에 해당되는 지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9번, 20번 이렇게 이제 같이 볼 거고요. 오답률에 근거해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이제 오전 시가도 좀 중요한 지문이라서, 특히 뒤에 통계 효과라고 되는 건데 또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라서 문제 22번과 25번 이렇게 정도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제 수피라고 연결해서. 물론 이제 21번도 어쨌든 연결되는 문제가 같이 모르겠어서 이번 모의고사는 이 정도의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11번부터 봐보세요. 자, 11번은 어쨌든 조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조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뭔가 품사 또는 단어에 속하는 거고, 일단 있겠지만 조사의 종류를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 다 하죠. 격조사와 그 다음 보조사와 접속조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우리가 물론 지문에서 뽑아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게 격조사고 어떤 게 보조사고 어떤 게 접속조사인지를 판단하고 정확한 개념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사는 항상 중요해요. 왜? 격조사, 보조사, 쓰임사는 이런 식의 문제들. 뭐 여기서 좀 나눠지겠지만 얘네들은 항상 중요하게 많이 다룬 거고 난이도일 때 많이 다룬 거기 때문에 조사 또는 뭐 동사, 형사 얘네들은 하나 정도 더하면 이제 부사 정도 되겠죠. 이렇게 네 개 정도는 즉 뭐 조사나 또는 부사나 또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품사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올 때는 어쨌든 중요하다. 그리고 잘 해놔야 될 문제이긴 하다. 요 정도로 항상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는 지문을 먼저 보고 11번, 12번을 자, 접근할게요. 자, 첫 번째, 국어에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가 있는데 이걸 조사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했어?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내렸죠. 조사는 그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분류한다. 그래서 이게 비문학 흐름대로 보면 2문단, 그 다음 3문단, 그 다음 4문단에 걸쳐서 각자 하나씩 얘기하고 있죠. 자, 2문단.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즉 체언은 뭘 얘기하는 거야? 보통 명사, 대명사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수사도 있지만 통상적인 명사, 대명사 자체가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개가 문장 안에서 일정 자격을 가지도록 해준다. 이와 가와 같이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굿이라는 말 뒤에부터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주격조사도 있고, 을과 같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격조사도 있다. 또 의와 같이 관여가 되게 하는 관용격조사도 있고, 이나 가와 같이 되니다 아니다 앞에 쓰이는 보어가 되게 하는 본격조사도 있다. 그 밖에 에나 에서나 뭐뭐 의로나 뭐마 와가나 보다처럼 체언이나 체언굿이라는 말 뒤에부터 부서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부사격조사와
야, 아, 이와 같이 독립어 가운데 부르는 말이 되게 하는 혹격조사 등도 이런 격조사에 속한다. 특히 최근에부터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이단은 서술격조사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동사,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볼 때 얘는 주격 또는 뭐 목적격 또는 뭐 부사격 또는 관형격 또는 복격 또는 서술격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격조사라는 거죠. 그리고 격조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얘기했어. 뭐라고? 채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 자체를 가지게 하는 게 격조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조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사 자체는 형태수로 볼 때 뭐야? 형식 형태수이면서 형식이니까 당연히 의존이에요. 얘는 이런 형태수밖에 안 되죠. 그러면 형식 형태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 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애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자격이 있는, 즉 문장 성분의 자격이 있는 애한테 붙어서 그 자격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그 자격 자체를 조금 더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 얘는 문장 성분이 뭘까? 주어죠. 그리고 부사어죠. 얘가 서술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두 번째 문단 설명 볼 때 이가가 주격이라 했으니까 주격조사 붙어 있으니까 주어. 그 다음 에나, 에서나, 으로나, 와가나, 보다가 붙으면 부사격 조사였으니까 부사격 조사 붙어 있으니까 부사.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부사니까요. 부사 나와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철수도 학교만 간다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철수하고 그냥 비워도 학교 하고 그냥 비워도 간다 이렇게 된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이따가 세 번째 문단을 하겠지만 뭐가 붙었어요? 보조사가 붙었죠. 보조사 붙는다고 해서 얘가 주어나 부사어가 아닌가요? 아니죠. 여전히 얘도 주어고 얘도 여전히 부사어죠. 그 다음 뒤에 보면 지금 뭘 안 붙였어요? 조사를 안 붙였죠. 조사를 안 붙인다고 해서 얘네들이 주어나 부사어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전히 얘네들은 주어고 여전히 얘네들은 부사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에서 채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형식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자격이 있는 문장 성분에 붙어있는 애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자, 보조사는 치원이나 부사나 활용어미 등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라는데 보조사에는 은는도만까지마저 조차부터 따위 등이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으니 은은 치원에 붙어서 어떤 대상의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인데 또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에 쓰인 도는 활용어미 뒤에 붙어서 두 개 이상이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 보조사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어? 치원, 부사, 활용어미 등에 붙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뒤에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특별한 의미 자체를 더해준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여기다 웬만하면 동그라미 치면 좋죠. 특별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역을 얘기하면 보조사를 안 쓴다는 건 뭘 의미해? 특별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보조사를 안 쓰면 다른 애처럼 철수도 그 다음 다른 곳이 아니라 철수 아니 학교만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격조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보조사는 생략하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한다? 생략하진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조사 얘기 나올 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은, 는, 만, 도, 그 다음 까지 이 정도까지. 자, 뒤에 마저도처부터는 굳이 안 쓸게요. 얘네들은 꼭 외워야 돼요. 뭐라고? 자주 나오는 보조사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적게 하면 주격조사 뭐야? 은는이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야? 공부가 덜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격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나 가 이런 것뿐이지 은는이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은는도 주어에 붙지만 뭐가 달라? 걔네들은 보조사니까 은는만도까지 그다음 하나 정도만 더 꼭 기억하면 밖에 요 정도까지는 반드시 보조사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안 나왔잖아.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것들 얘네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접속조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것이라는데 접속조사에는 와가, 하고, 이나, 이랑 등이 있는데 배하고 사가하고 감을 가져 오너라에 쓰인 하고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이다. 접속조사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말이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접속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마지막 문단. 그런데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사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수 있고 또는 앞말을 강조한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가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보조사일 수도 있다는 거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걸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느는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다. 또 애는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리에 이어주는 접속사가 쓰일 때도 있다. 근데 이게 되게 다 이거 얘기할게요. 관은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두 개의 문장 등을 이어주는 접속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또 에서는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뭘 해야 돼? 어떤 경우가 보조사 쓰이는 건지 어떤 경우가 격조사로 쓰이는 건지를 예를 들어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설명 왜 안 했을까요? 그걸 문제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가 그런 것 중에 얘가 어떤 건지를 나름대로 문맥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마지막 5번째 문단은 딱 12번하고만 연결된 거고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가 나머지 문단도 연결된 거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기어부터 미음을 탐구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1번에 볼 때 기억의 이는 체형인 인물에 붙어. 자, 여기까지 맞죠? 왜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기억에 볼 때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체형인 인물 뒤에 이렇게 이가 붙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죠? 근데 1번 선지에서 뭐 했어? 1번 선지에서 기억의 이 자체는 주어 자체의 자격을 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우리가? 자, 주어처럼 보이는 게 얘가 주어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가 붙은 거야? 보조사 붙었죠. 그럼 보조사가 붙었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한 거고 원래는 격조사가 올 자리에 보조사를 의도적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게 맞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문단에 볼 때 되다나 아니다 바로 앞에 나온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 보어라고 얘기했고 보어 자격에도 똑같이 이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주격에도 이하고 가. 그 다음 목격에도 이하고 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 해야 돼? 보어는 반드시 즉 이 보어는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나온 걸 보어라고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외우지 않고 여기서는 뭐 하면 돼? 두 번째 문단을 보고 어떤 게 보어인지를 판단하면 되죠. 일부러 뭐 한 거야? 이를 붙이면서 자 봐봐 이가 붙였으니까 이거 주어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뭐 한 거야? 함정판 문제잖아. 기본적으로. 그 함정에 빠지면 뭐 한다? 1번을 패스해서 정답을 놓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얘가 뭐 했어? 대단이다 바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 바꿔야죠. 채연이 인물에부터 보호의 자격을 갖게 한다. 이렇게 바꾸니까 정답은 1번 나와요. 자, 근데 나머지 2, 3, 4로 한번 봐볼게요. 정답을 찾은 상태에서. 이번에 니은의 아니는 채연은 날에 붙어서 서술의 자격을 갖게 한다. 그렇죠. 날 이다 대신에 인이 형태의 인문형이 붙었는데 이다 형태는 서술격 조사라고 아까 두 번째 문답에 마지막에 확인했죠. 그러면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그세 도. 이번에 성격이 많이도 올랐구나. 그럼 부사 많이에 붙여. 왜? 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뒤에 있는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 부사 자체의 뜻을 아니에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는 지문에도 없고 여기서에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훈사들의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 부사, 동사, 형사의 기본적인 뜻 자체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기본적인 기능들은 항상 뭐한다? 중요하게 개념 탑재해놔야죠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사인 많이에부터 특별행위를 더해준다. 그래서 아까 도 분명히 뭐였어? 부사니까 특별행위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의는 채연인 동생에부터 관용의 자격을 한다. 두 번째 문단을 볼 때 의는 뭐다? 관용격 조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관용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관용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게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다음 마지막 모모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리로 이어준다. 그럼 미음을 볼게요.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 그러면 구두하고 모자 둘 다 샀다는 거니까 이럴 땐 뭐 한 거야? 접속조사 쓴 거고 이런 접속조사는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서 같은 작용을 이어준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얘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A사를 적절한 것은 즉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 다른 기능하기도 한다. 자, 1번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두 번째 미덥지가 못하다. 이 경우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야? 앞에 있는 방이가 주어고 내가 친구마저 미덥지가 못하다 이렇게 쓴 거니까 주어가 생략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붙인다는 건 강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품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 성분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서술어 이런 식의 개념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의 품사 개념들의 기본 개념은 항상 뭐 해야 돼? 모의고사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번. 그는 장미를 좋아한다.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었다. 둘 다 무슨 길이냐? 목적어의 기능이죠. 을을 붙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리에 잠을 깼다. 소리에가 뒤에는 깼다고 꾸미죠.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아? 일에 상하지 마라. 이것도 서술형이죠. 그럼 둘 다 뭐 한 거야? 부사절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그는 다단달 아래 연상과 결혼했다. 그럼 친구들과 뒤에 있는 서술어 놀았다를 꾸미고 여성과 뒤에 있는 서술어 결혼했다 꾸미죠. 그럼 둘 다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3번과 똑같이 부사의 자격을 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정답이니까 얘만 좀 적어볼게요. 자, 5번 이렇게 나오죠. 너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한 예정이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렇게 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얘죠. 얘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부산에서 얘는 부산에서 출발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얘기냐? 그쵸? 부서의 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이 문장에는 뭘까요?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 학교 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관형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학교에서 대신에 뭘 붙여 있어요? 가 학교가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자체가 학교라는 단체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주어의 자격을 가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야? 하나는 부서, 하나는 주어. 뭐가 됐어? 기능이 달라졌네. 그래서 얘가 정답. 그러니까 이거는 뭘 판단하냐면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단체일 때는 아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가 대신에 에서를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지문에서 뽑아내고 추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13번 다른 문제죠.
자, 보기에 기억이 들어간 내용은 적절한 거래. 자, 안의 단어들의 음변 등의 양상에 따라 둘로 구분할 때 어떤 지문이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 되게 친절해요. 왜? 한 면에는 친절하죠. 우리한테 발음을 다 보여줬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일 때 배웠던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맞추는데 어렵지 않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교체, 탈락, 축약, 첨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머릿속에 사라지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오답이 높은 거는 고일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좀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그 당시 애들이 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 오답률이 좀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1분 40초 정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볼 때와 내가 그렇지 않고 볼 때의 상황 자체나 심리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죠.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나눠놨잖아요, 두 개를. 그래, 이렇게 나눠진 걸 보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런 글자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묻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칼날 써있고 칼날 이렇게 해서 하나 분리해놨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달아라고 하고 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막일이라고 돼 있고 막리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 논문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처음에 히읗 자체가 바로 니은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기본 라인은. 그러면 얘가 음절의 끝쓰리 규칙을 적용해서 먼저 뭘 해야 돼? 디귿으로 바뀌고 얘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교체만 들어가네요. 그죠? 음절의 끝쓰리 규칙과 비음화. 교체만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칼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니은 자체가 리을 되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교체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볼 때 배운 대로 보면 유음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교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딱 봐도 얘는 어때? 리을이 이쪽으로 연음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연음은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거야?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연음에 여기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히읗 자체가 사라졌어. 탈락된 거죠. 그 다음 막린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건 뭐가 들어가? 그렇죠. 비음화 되어 있으니까 교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음에서 미음 되는 걸 뭐다? 교체라고 한다? No. 교체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요? 초성에 오는 이음은 소리값 자체를 안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첨가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고일 때 우리가 고급지게 공부하면 자음 첨가는 뭐밖에 없어? 니은 첨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차이점. 교체되는 거는 음운의 수가 뭐야? 하나도 없죠. 하지만 탈락 때문에 음운의 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첨가되면 음운의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기억의 형태인 기준은 딱 봐도 뭐야? 이렇게 두 개를 분류했을 때 음운의 수의 변동이 없는 것과 음운의 수의 변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기본. 이 문제가 친절한 게 교체 안에서 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음절의 끝의 규칙, 변수대기 이것까지도 몰라도 상관이 없죠. 크게 그냥 교체이냐, 탈락이냐, 첨가음화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음운 변동 후에 이렇게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수가 동일한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른쪽에 뭐 나왔어? 여기는 동일한가? 아니요? 동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정답 나올 거 정확하게 1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넘겨보세요. 14번의 높이표현. 이게 이제 문법 요소를 배우는 건데, 자, 보기에 이런 말 나오죠.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그러니까 주체 높이면 무조건 뭘 높이는 거야? 주어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 목적어나 부사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그럼 객체 높이면 뭘 높인다? 목적어나 부사를 높인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 한다? 주어를 높이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 다음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이에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상대 높이면 높낮이법이라는 게 보는 게 제일 낫죠. 이런 높임법은 조사나 특수어이나 선언 어미, 종결어미 등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0이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셨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맨 마지막에 나가셨어 이랬죠. 그러면 상대 높임에서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을 낮춘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아버지가 아까 저기 한 대로 이가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대신 그거 대신에 조사를 일부러 깨설을 붙여서 아버지 높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주어야. 그럼 주어 높이기 위해서 의도대로 깨서 썼으니까 여기서 뭐가 있는 거야? 주체 높임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할머니 딱 봐도 을른이니까 방금 전에 한 대로 이거 뭐예요? 목적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객체인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모시다. 이 모시다 딱 봐도 뭐야? 특수어이죠. 그러면 특수어에 써서 목적어인 객체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문장은 주체 높임도 있고 객체 높임도 있고 상대 높임은 낮추는 거야. 정확하게 다 확인했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14번 같은 경우가 이미 앞에 11번 쪽하고 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걸 했고 그 조사는 이거 대신에 지금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적어 쓴 거, 그 다음 특성을 통해서 목적어 높였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좀 연결 라인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문제 이제 좀 확인해 보면 되고, 자, 뒤에 인문지문에서 우리가 19번과 20번 이 두 개 문제를 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19번을 봐보세요. 자, 이거는 필요한 부분들을 샤르트르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보기만 보고, 자, 보기 이런 말 나오죠. 19번에. 유신운적 실존주의자 인키르케고르라고 나와요. 유신론이면서 실존주의자. 이 사람이 일단 보기에 나오는 키르케고르. 유신론은 뭐야? 말 그대로 신 자체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란 걸. 자, 인간은 스스로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참된 자아 실현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미적 실존 단계에서는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으로 결국 절망을 느낀다고 보았다. 따른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게 아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신의 명령에 따라서 왜?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몰라도 어쨌든 신을 승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 단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유신론이라는 게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신은 자체를 명령에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아 실현 자체를 누가 한다? 사람 자체가 스스로 한다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뭘 얘기해요? 이 과정을, 즉 자아 실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다고 나오죠. 이게 지금 일단 키르케고르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샤르트라고 비교하는 건데, 사실 인문지문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나 세 개를 비교하는 형태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 보통 보면 문제가 이 사람은 했는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았다. 아니면 둘 다 했다. 쉽게 가면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둘 다 동의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잘 나오는데 2학년까지는 가급적이면 2명 정도만 비교하는데 3학년 때부터 아니면 2학년 2학기 9월이나 11월 또 이제 10월이 모이겠죠. 그런 데는 3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19번 같은 문제가 앞으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물론 6월까지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딱 2명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럼 1번. 키르케고르와 달리 샤르트르는 신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왜? 두 번째 문단에 처음 올 때 샤르트르 자체는 뭐라고 얘기해?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신론자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신에 의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1번은 답에서 탈락. 두 번째. 샤르트르와 달리 키르케고르는 자아 실현 과정이 단계별 3단계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지만 지문에 볼 때 샤르트르는 그런 단계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샤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스스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문단의 마지막에 볼 때 샤르트르의 문장이 이렇죠. 이 문단 마지막 세 줄. 샤르트르는 인간이 스테사나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라고 하니까 둘 다 스스로,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가 직접 주체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둘 다 모두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기에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것들, 즉 정망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하고 참된 자를 찾기 위해서 신의 명령에 따른다라고 나왔으니까 극복할 대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키르케고르는. 근데 그런 얘기를 샤르트가 어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에 얘기하죠. 그 다섯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해나 살아가야 한다. 그럼 둘 다 뭐 하는 거야? 극복이란 말 나왔기 때문에 모두 자를 찾기 위해서 극복할 대상이 있다고 본다. 이게 맞죠? 그럼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 샤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윤리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 이게 키르케고르는 맞을 수 있어요. 분명히 보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윤리적 실존 단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단계 중에 규범을 준수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샤르트르는 아니죠. 샤르트르는 마지막 문단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보면 샤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와 타자가 맺어지는 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 설정하면서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관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샤르트르가 이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질문하고 뭐 한 거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샤르트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을 봐보세요. 자, 윗글 같은 걸 보기를 이해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래. 자, 하나의 상황이 나오죠. 사례가 나오고, 자, 보기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하는 상황. 학생,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고1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의사라는 꿈이 제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너의 꿈은 내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기는 하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요. 학생이 고민하고 있죠. 이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부모님도 너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담을 마무리해요. 이거를 앞에 있는 샤르트르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1번.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까 앞에 문제에서 안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에 연결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 나오죠. 그러니까 3문단과 4문단을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3, 4문단 한번 볼게요. 자, 3문단. 샤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각각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 즉자 존재는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자, 대자 존재 의식 진짜 많이 얘기해요. 세 번째 문단에서. 따라서 자기 대상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진실한 인간이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해야 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3번단을 볼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줘요.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해서 의식이 없는 존재와 있는 존재. 그래서 의식이 없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물이라고 얘기하고 의식이 있는 거를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즉자 존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거를 대자 존재라고 해서 이걸 나눠놨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나눠놨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의식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의식이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가 됐어? 인간 자체한테 자기 스스로의 선택 자체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뭐도 있어? 책임감이라는 것도 스스로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책임감도 가진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가질 수 있으면 뭐해? 부담감도 당연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자존재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네 번째 문단까지 보세요. 또한 샤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샤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이끌어 대자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친절하게 예가 나오죠.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때 타자에 의해서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차 존재인 것이다. 그럼 이 네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대타 존재라는 건데, 대타 존재는 기본적인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어? 그쵸?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된 인간의 모습.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되는 거는 대타. 타인으로 내가 뭐한다? 규정된다. 그 다음 대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타인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20번에 1번을 봐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학생의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자기 스스로를 대상하고 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대상하고 있어? 장래희망 물어보면 늘 의사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장래희망에 대한 대상을 얘기했죠. 의사라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 다음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에 나온다. 근데 대타 존재는 타인의 시선을 규정된 인간의 모습인데 2번 부모의 기대를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학생이죠.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거니까 그건 뭐가 아니야? 대타 존재가 아니라 대자 존재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해? 2번 나오죠. 그래서 2번을 대차 존재 대신에 대자 존재라고 바꿔주면 돼요. 자, 정답은 나왔어요. 세 번째,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의 두 번째 말에 그렇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어 라고 했으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는 건 보기에서 확인했죠. 그 다음 네 번째, 학생이 의사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뭐 하고 있어? 얘가 의사 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도 대자 존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있죠. 장래희망을 되기를 부모 자체가 학생한테 바라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대타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규정된 인간의 모습이니까 얘는 아직 이렇게 의사하고 규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나올 때 싫었다라고 시선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싫었다 규정되는 게 대차 존재인데 부모가 얘가 의사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니까 얘는 아직 의사가 된 게 아닌 거니까 이건 대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학생은 장래희망과 관련한 선택에서 부모님의 시선을 고려해서 첫 번째, 그런 고의가 되면서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의미 들었어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 그 누구야? 타자가 맞죠. 그래서 타자의 시선에서 고려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1부터 25. 이거는 사실 포함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25번은 그냥 정답만 볼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21번, 22번하고 23번 이런 정도만 문제를 하고 이제 이 질문을 봐볼게요. 자, 이거는 22번의 보기를 먼저 보세요. 22번을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가는 자연 속에서 응고하며 풍류를 즐기는 처사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화자는 숙세를 건너는 자연을 예천하며 자연과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벼슬길 위험을 인식하면서 세속적 삶 자체를 원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나와줘요. 기본.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주제가 나와 있잖아.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응고하며 뭘 즐긴다? 풍류 자체를 즐기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지향하는 삶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줄,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예천하며 자연과 합의를 도모하는 편 벼슬길이 위험함을 인식하며 세속성을 멀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벼슬길이나 또는 세속적 삶이나 이런 거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멀리 본다니까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럼 딱 봐도 이 둘의 관계는 뭐? 대조관계 자체가 이 안에서 이미 성립해요. 사실 2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나와줘요. 뭐라고? 여기서 이미 2번에 아까 22번에 보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 대조 아예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21번이 정답 찾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기본 자체를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를 좀 해석해 볼게요. 청풍을 좋게 여겨 찬란한 데 달아놓으라.
명언을 좋게 하고요. 자문안이 들었노라. 그럼 청평과 명언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옛사람 이 두 가지를 두고 어디서 혼자 놀고 있는가? 그럼 일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연친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수. 내가서 누구라고 해서 농봉을, 즉 벼슬과 녹봉을 마음에 두겠는가? 그리고 장록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결국에 장목이니까 딱 봐도 장목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른바 어젯밤 선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혔어. 그러니까 띠집이나 시냇물 이런 것들은 자연에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그죠? 띠집은 자주 나온 단어지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띠집 자체는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가난한 상태구나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삼수. 상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아이야. 그럼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게 나오죠. 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왜? 나는 자연에 있으니까 속세 사람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날 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겠구나. 어제 맞춘 무지술 밑에 나오죠. 묻어둔 술 정도로 묻어둔 술을 맛보러 왔더라.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구나. 낚싯대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이 나아가치의 세간은 뭐 하는 거야? 가난한 거잖아. 낚싯대밖에 없게. 그러면 여기서 저 욕심이라는 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 욕심을 딱 봐도 이런 거슬길이나 또는 세속과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세속에서 벼슬길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욕심이 너무 많아.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정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오수. 사나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무라 너는 어이 낱낱이를 쓰느냐. 의도적으로 문장 구조 맞춰놨죠. 댓글로. 고전에 보면 정말 댓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처간에 밑에 나오죠. 초야 또는 궁벽한 시골에 인지야. 인지는 근데 해석을 안 했어요. 인지. 인, 어질인, 그 다음 뭔가 깨달음. 그리고 어질고 깨달음이 있는 군자는 못내 뭐한다? 상가물을 즐긴다. 그럼 그 군자가 누굴 것 같아? 본인 자신이겠죠. 그럼 여기도 자연친화예요. 그 다음 육수. 오둠이 아니여 밑에 나오죠. 얼마 안 되는 봉급. 위하여 홍진을 하지 마라. 홍진. 번거롭고 속쓰는 사람을 비유로 이를 말. 홍진은 가급적이면 뭐하면 좋냐면 별표처럼 좋아요. 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겉으로 해석하면 붉은 먼지라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기 나온 대로 속된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해서 얘는 속세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3번부터 이 정도 단어 해석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단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바람비가 어지러워. 칼톱이 무섭구나. 그럼 칼톱이 무서운 거는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랑 연결돼 있어? 이런 것과 연결돼 있겠죠. 나중에 7컷 니우치나 기부하거나 갈래의 갈래나 가닥이 많은데 라고 끝나요. 그러면 결국 뭐 한 거야? 송진에 나지만한 내용이니까 나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경계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는 자연친화, 어디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어디는 또 속세에 대한 부정,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2번을 봐보세요. 자, 1순에서 1번. 명월이도와 자문이다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친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 2세에서 정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넣도록 다가두는 것은 속세의 삶을 멀리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정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건 속세를 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수에서 끝이 없다는 욕심은 자연과의 합의를 지속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정답 3번 나왔네요. 이런 건 자연 합의가 아니라 그런 끝이 없는 거는 세속에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니까 자연 합일과 지속하는 마음이 아니겠군이라고 해야죠. 아니면 속세에서의 욕심을 의미하겠군 이렇게 바꿔줘야죠. 정답 나왔어요. 그 다음 5세에서 상가물을 청결히 설정해서 자연물의 변화 없는 모습을 예천하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6세에서 홍진과 거리두며 칼톱이 무섭다고 얘기한 것은 보기처럼 뭐라는 거예요? 벼슬길의 위험을 인식한다고 세 번째도 나왔기 때문에 벼슬길의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1번 간단하게 볼게요. 21번에 보면 일단 뭐 반어나 또는 고사나 가에서 볼 때 계절감이나 왜 낚시나 총풀 명언 이런 나온다고 계절이 아니니까요. 역선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나오긴 하는데 그럼 나에서 보는 대조는 도대체 뭐야? 대조는 좀 봐야 되니까 나에서 조금 중략 전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중략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자,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 못 되고 너비는 9자도 못 된다. 임산하려고 하면 같이 천장에 닿고 참을 다르고 하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한여름에 빛이 내리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고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10개 정도 심었는데 덩굴이 달아 집을 가려주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두운 곳에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뭉그려 있다. 어두운 밤에 잘 일어나 등쪽을 들고 마당을 보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그늘나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대는 것이 두렵다. 이래 걱정하고 신경 쓰다 감이 생겼는데 소갈증이 심해지고, 소갈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목마른 정도,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힐 듯 답답한다. 찾아온 순맥이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는다. 서울에서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저는 어려서 지휘관에서 장사했습니다. 영남 땅의 나무터, 정자, 역정, 여관, 그리고 공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이 이리까지 제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갈까 나그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수영과 보좌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하고 서늘하게 내고 바람 부는 경치와 시원한 평상은 아정과 역졸들이 차지하죠. 오직 뜨거운 구들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들고 관솔불이 비쳐들고 대대를 깎아 분대를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를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보기엔 좀 그렇고 맨 A라고 되면 보세요. A는 이런 말 나오죠.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인 사람인데 다만 그는 여관을 보이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에 치지 못하고 질병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에 여관에 지면서 여관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왔네요. 결국 여관을 생각하는 자와 여관을 생각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니까 대조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오죠. 좀 멀리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25번은 한번 보기를 보고 그냥 정답을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오죠. 자, 나는 작가인 이하규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을 때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는 수필이다.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 여관집 노비를 관찰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작가의 교훈을 전해준다. 기본적으로 수필은 교훈 자체가 목적인 게 기본이고 어떤 교훈인지는 그때그때 작품마다 다르니까 찾아야죠. 자, 리을을 보고 4번만 볼게요 한번. 자, A 위에 있는 리을을 봐보세요.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의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시골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담겨있다. 근데 리을을 보면 그대는 지금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살고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시골에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런 삶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뭐 하라는 거야? 뒤에 볼 때 여관 중에 여관 그리고 A를 봤을 때 그거를 왜 쓸데없이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라고 이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에?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일깨우는 게 아닙니다.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A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관 중에 여관이라고 대놓고 리을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리을을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밑줄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밑줄의 위아래의 문맥적 의미를 다 보면서 문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중간 국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